자, 어제 우리 그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계략적인 그 7가지 단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 상세하게 좀 이게 뭐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신제품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이 이런 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그 신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4가지의 어떤 신제품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 대부분의 경우에 어제 그 깔때기 이론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아이디어 평가를 받아서 실제 제품으로 연결될 때 거기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걸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되고 난 뒤에도 그 여러분이 한국의 음료 시장 같은 경우는 1%. 자, 출시된 제품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1%. 또 라면이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높은데 출시되고 나서 10% 정도. 그러니까 실제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걸러지고 그 실제 제품으로 성공하기까지 확률상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기업 내부 원인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 요인일 수도 있고 다 갖춰지더라도 법상으로 그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다양한 실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돌다리를 짚고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프로세스를 잘 거쳐서 가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아이디어 창출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디어 창출 단계입니다. 자, 어떤 거에 이제 착상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착상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원인으로 그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부적 원천과 관련해서 판매사원 경영자가 내부적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우리가 보면 그 우리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 그게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 사장이 딸과 해변가를 다니다가 딸의 질문으로부터 얻게 되죠. 자, 이거는 그래서 사장이 아이디어를 그 내서 확인해서 그 즉석 카메라로 연결됐는데 그런 거는 일종의 내부적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우리 그 베이킹 소다를 그 냉장고 탈취제로 사용하는 거를 보고서, 자, 그 원천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를 우연히 관찰을 해봤는데 그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외부적인 원천이라고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 일단은 어딘가에서 왔느냐 관점에서 내부냐 외부냐로 나눌 수가 있지만, 자, 이런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벽보 보면 뭐 공모전이다 뭐다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어제 밤에 저한테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외부 그 경쟁에서 40팀을 뽑았는데 됐다 그러더라고요. 학생팀이 16팀이고 일반 회사의 스타트업 기업이 그 24팀인데 그 됐다고 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서 뭐 그 밤에 한 12시쯤에 답장을 줬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뭔가요? 다 뭔가 대학생이 됐던 젊은 기업이 됐던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마케팅에서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는데, 그냥 막 번역했는데 한자어를 썼어요. 그래서 두뇌 선풍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굳이 이렇게 두뇌 선풍, 자, 스토밍 하면 폭풍이라 그러기는 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착할 선자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두뇌를 착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 자, 브레인스토밍인데, 자, 이거 여러분이 뭔지 좀 해봤을 거예요. 자, 상대방이 얘기하면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내가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자유롭게 그 의견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두뇌 선풍이라고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자, 요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주 말에 이제 학술대회 가서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얘기하는 팀이 있었는데, 자,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그 분야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로드맵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 그런 쪽에 좀 관련이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 8명에서 한 12명 정도를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중간에 누군가가 사회자가 있겠죠. 퍼실리테이터라는 사회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 모아서 자유롭게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들을 잘 채집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초점 집단 면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하는 데도 얻지만 그 연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얻을 때에도 초점 집단 면접법이라는 그 FGI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브레인스토밍 기법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속성열거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물 인터넷이니까 분명히 사물하고 인터넷이 있을 텐데, 자, 그런 거의 속성이 뭐냐? 여러 가지 속성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그 관련이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속성들을 나열해보고 그거를 이렇게도 결합시켜보고 변형시켜보기도 하고 인터넷이 사물과 붙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을 속성열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결합기법은 여러분은 속성열거법, 강제적 결합기법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가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 관계가 없을 것,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실은 뭔가요? 핸드폰이라는 통신 기능하고 컴퓨터가 합쳐진 거죠.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나이 드신 분도 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얘기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결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게 거의 정답에 가깝죠. 자, 그렇게 과거에는 별로 관계가 없던 것들이 연결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강제적 결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강제적 결합 기법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IPTV 보나요? IPTV가 뭔가요? TV와 뭐가 결합한 건가요? TV와 인터넷이 결합한 건가요? 자, 아니면 TV와 주문형 비디오. 자, IPTV도 강제적 결합 기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TV 3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BTV가 제일 먼저 나왔죠. 하나TV 옛날도 아니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하나TV에서 그때 실시간 방송이 안 돼서 그 주문형 이런 위주로 서비스가 됐죠. 자, 그런 것들이 강제적 결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소비자의 사용 관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방형 혁신이라는 개방형 혁신이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고 실제로 쓰고 있어요. 개방형 혁신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자, 개방형 혁신은 우리 기업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하거나 제휴해서 하거나 그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개방형 혁신의 극단적인 형태는 어떤 게 될까요? 과거에 경쟁 기업이었는데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손잡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특허라든가 이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우리가 특허를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고 파격적이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게 가는 거. 과거에 극단적인 경쟁자였지만 혁신을 위해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방형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디어 평가인데, 자, 아이디어 창출은 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헛소리 같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다 끄집어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창출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근데 아이디어 평가 단계에서는 자, 그런 거친 원석들을 많이 캐서 원석을 많이 캐야 거기서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 모수가 많아야 비슷한 광물을 채취해야 거기서 뭔가 쓸만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일정 기준에 맞느냐는 거죠.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과 연결이 되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축소시켜 나가는 단계인데, 자, 일반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은 그냥 사장이 봐서 예를 들어 뭐 30개 아이디어를 봐서 그냥 내가 보니까 요 5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평가 항목들이죠.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그래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이디어 평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체크리스트는 언제 또 필요할까요? 체크리스트 언제 필요할까요? 오늘 좀 읽은 것 중에 여러분이 USA 허드슨 강의 기적 이런 거 많이 접해봤죠. 공항에서 이륙한 지 1분 만에 새 대하고 충돌을 해서 엔진 2개가 나가게 되죠. 엔진 2개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뉴욕 상공 1km가 안 되는 상공을 뜬 지 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엔진이 2개가 나가서 1km 상공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지금 서울 근교의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인가요? 물론 해발이긴 하지만 북한산이 제일 높죠. 그게 800몇 미터예요. 자, 뉴욕에도 고층 빌딩이 많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엔진 2개가 나가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인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모의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보면 2가지라 그러죠. 2가지. 뭔가요? 여러분 방송 보면 매뉴얼 얘기 많이 하죠. 매뉴얼 얘기 많이 하는데 매뉴얼이 없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다 모든 기관에 가면 사기업체에도 가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뉴얼 하나 던져주는데 그거 참 곤욕이에요. 곤욕. 대개의 경우 매뉴얼이 이래요. 그래서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거 일주일 정도 동안에 읽어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잘 대답 못하면 안 읽은 걸로 간주하겠다. 자,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US 에어웨이는 참 다행스러웠던 게 매뉴얼이 한 150페이지 되는 거를 한 달 전에 15페이지 미만으로 줄여요. 줄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장이 순간 판단을 잘하죠. 1차적으로 순간 판단을 해서 과감한 발상을 하죠. 인근 관제탑에서는 인근 공항에 빨리 착륙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근 공항에 착륙하다가 고도가 1km 정도의 1km 상공에서 인근 공항에 착륙하다가는 빌딩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에 불시착을 하죠. 강에. 근데 그 순간에 두 번째, 일단 1차적으로는 기장이 판단을 잘한 거고 두 번째 잘한 거는 뭐냐면 부기장이 중간에 참모로서 그 체크리스트 10페이지 조금 넘는 거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로 1, 2분 내에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체크됐냐, 이거 됐냐, 이거 됐냐, 이거 됐냐.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착륙 과정에서 물과의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155명 승무원하고 다 살죠. 그리고 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문제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체크리스트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정확하게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착륙을 짧은 시간에 착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창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마케팅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그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해야 제대로 아이디어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레고죠, 레고. 레고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 원천을 보면 내부적 원천과 외부적 원천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객들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레고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고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덴마크에 본사가 있죠. 맞나요? 덴마크에 본사가 있고 계속해서 고정된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으로 경쟁자가 없었어요. 경쟁자가 없다가 1990년대가 되면 상황이 좀 바뀌죠. 첫 번째 바뀐 거는 게임기들이 나옵니다. 게임기들이. 게임기가 인터넷 기반 게임기는 나중에 좀 나왔고 그 게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먼저 다른 선진국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주 타겟 고객이 레고는 원래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고객 베이스가 약화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게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이 나오니까 90년대 후반 말 되면 인터넷 기반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니까 레고의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런 배경하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죠. 레고는 왜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 움직일 수 없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 고객은 주 타겟이 어린이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애 같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애 같은 어른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른들 보면 삼촌이나 이모나 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도 애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테스트를 아직도 좀 해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좀 혼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혼나죠 물론. 근데 되게 좋아해요 또. 그래서 그 두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보니까 맞다라는 거죠. 자, 움직여서는 왜 안 되냐? 어른들 동호회 보면 어른을 타겟으로 해서 스타워즈 시리즈를 출시를 합니다. 제가 이건 뭐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얘기만 하는데, 자, 동호회 있어요, 동호회. 어른들 레고 동호회. 자, 그리고 움직이는 레고 마인드스톰을 98년에 출시를 하는데, 출시를 하니까 이 해커들이 이 프로그래밍 같은 거 조작 기술을 해킹을 해요. 해킹을 하는데 일부를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일부를 해킹하니까 해킹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기업들은 어떨까요? 찾아내서 처벌을 하겠죠. 처벌. 찾아내서 이거 완전히 경찰에 신고해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또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냥 원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 버려요. 자, 이때 당시에 98년, 99년 이때 당시에 프로그래밍 소스는 하나의 자산이죠, 자산. 그거를 공개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은 뭐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개방형 이런 개발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거는 완전히 업계에서는 드문 경우죠. 아주 드문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기업이 어떤 버그를 잡거나 뭐 개선하고 이런 거는 소극적인 거고 더 나은 것들을 이 매니아들이
파생해서 계속 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생해서 개발을 하니까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실제 그 이 기업에서 데리고 있는 프로그래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개방돼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래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을 레고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레고 대사로 임명하는데 여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강호의 고수들은 어떤가요? 강호의 고수들은. 그 자존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걸고 싸우잖아요. 자존심을 걸고 싸운 사람 많아요, 보면. 그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강호의 고수들이 많아요. 특히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돈 얼마 준다고 해서 그 자기가 날방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마케팅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레고 대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아이디어 원천이 고객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중치, 회사마다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중치를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거는 평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가중치를 정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요거는 좀 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거죠.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가중치하고 곱하면 여기 A 곱하기 B를 하면 점수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를 아이디어 중에서 좀 양질의 아이디어라고 추출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데 세 번째는 제품 개념의 개발인데 제품 개념이라는 것은 제품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전환한 거예요.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자, 예를 들어 그 레고사에서 뭔가를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뭐 프로그래머라든가 뭐 그 마케터들이 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가장 매력적인 대안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전환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각도 많이 봤죠, 지각도. Perceptual Map이라고 해서 지각도 봤죠. 자, 지각도가 잘 생각이 안 나면 한국의 소주 시장 가지고 봤었죠. 세련되어 있느냐? 소주 시장이 느낌에 세련되어 있느냐? 또 한 축이 뭐였죠? 자, 세련성하고 하나 또 그 기준에 보면 여러분이 그 많이 음용하는 그 두세 가지는 어떤가요? 지각도상에서 하나가 친절도였나요? 친숙성이었나요? 친숙성. 친숙성과 세련성이었나요? 맞죠? 자, 친숙하면서 세련되어 있는 그 두 개의 그 벡터가 있죠, 벡터. 그 벡터의 이상적인 그 타입에 적합한 게 뭐였나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음용하는 그 이슬하고 처음처럼 그거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품 개념이 아이디어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는 거죠. 그림이 빠져있네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뭐
친숙성, 세련성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뭐 무수한 제품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제품 개념들이 있는데 자, 요 아이디어는 우리 회사의 예를 들어 그 소주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팀이다. 아이디어를 평가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또 이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것 같다.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신제품 출시할 때는 좀 이쪽에 좀 비중을 한 70% 두고 뭐 예를 들어 세련성 측면에서 30% 정도 두고 뭐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지각도를 작성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개념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림이나 글 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그 반응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반응을 조사하면 그 글이나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형태로 나온 건 아니에요. 형태로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핸드폰이 하나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는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림은 이렇게 그 과거에는 좀 휘지 않는 거였는데 조금 휘는 형태로 그 할 거고 자, 설명을 붙여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여줬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이 사례가 중간에 자꾸 나오면 그 끊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 도요타 자동차 하면 뭐로 유명한가요? 도요타 자동차. 자,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약진했죠, 굉장히.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그 제품 품질로 보면 1등에 올라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1등에 올라갔는데 근데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밝지는 않아요. 왜 밝지는 않나요? 그렇게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보면 그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죠. 친환경차. 친환경차에는 뭐가 있나요? 친환경차에 뭐가 있죠? 전기차. 또 뭐가 있나요? 수소차. 또 뭐가 있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뭐 그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연료전지차. 자, 거기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제일 앞서가는 데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자, 얘네들은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통해서 선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마켓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그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하이브리드 시장의 90%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마켓이 워낙 작기 때문에 비교하긴 그런데 자, 요거는 그냥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품 개념을 그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테스트를 해본다 그랬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제품 개념 테스트와 관련해서 질문 항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그 자동차 사례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과정에 맞춰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좋으니까
자, 친환경차를 새로 개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제품 개념 테스트를 위한 질문 항목들을 이런 걸 구성해 볼 수가 있죠. 전기 자동차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부터, 당신은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소비자 100명한테 조사했는데 구매할 의향이 1명만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할 의향이 저 마지막 항목에 1명만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근데 한 개 항목으로만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개 정도 항목 정도는 테스트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친환경차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 단계가 7단계다 보니까 좀 굉장히 나열돼 있어서 좀 날씨도 덥고 그래서 좀 지루한데, 자, 조금 중간을 넘었으니까 좀 다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네 번째 단계는 마케팅 전략의 개발과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 일단 선택 제품 개념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도 어느 정도 끝났고 뭔가 선택된 개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예비적이라는 거는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게 계획. 계획을 세우는데, 자,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요. 자, 우리가 지금 친환경차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랬는데 표적 시장이 누굴 거냐는 거예요. 자, 간단하고 경제적인 차를 원하는 고객. 경제적이라는 거는 친환경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도 고려를 하겠지만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고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타겟인데,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는 뭐냐? 10만 대 정도의 판매량과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마케팅 정의를 할 때, 이 책에서 정의를 할 때 고객 만족을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 자동차 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가 100만 대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100만 대 정도 이상 판매를 못하면 장기적으로 다른 데 매각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죠. 페라리라든가 스포츠카에 아주 특화했거나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제작하는데 그런 데는 예외로 하고 일반 상용차에서 최소한의 생산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적인 마케팅 전략,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단계에서 좀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비즈니스 어널리시스예요.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 이 개념 멋져요. 개념 멋지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니까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있는데, 자, 이거를 사업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사업상에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서 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팩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신제품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1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 같아요.
나왔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게 그 토요타 자동차나 이런 데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딜러들을 모집한다든가 유통 조직을 짠다든가 마케팅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매출액, 비용, 이익에 대해서 추정치를 토대로 사업이 기업 목적하고 현금 흐름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2학기 때 재무관리를 공부를 하면 이 개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비용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부분을 커버하고 실제 회사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익이 발생해야만 이 신제품을 더 추진할 경제적인 타당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사업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신제품을 계획해서 출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매출액이, 자, 이 사업성 분석은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있죠.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연차별로 어떻게 되느냐. 10만 대를 팔았는데 단가가 한 대에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1년차 때 10만 대 팔고 2년차 때 뭐 12만 대 팔아서 단가가 3천만 원일 때 매출액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이거죠. 매출액은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들어가요. 고정비용은 픽스트 코스트인데 이 친환경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생산량이 10만 대가 되냐 100만 대가 되느냐 별로 변동이 없고 고정되어 있어요. 되게. 그런데 자동차가 10만 대 생산할 때 100만 대 생산할 때 다르죠. 비용이. 그 코스트가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C를 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익이 나오나요? 이익이 나오죠. 이익이. 그래서 이 비용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 이익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이 경제성 분석,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5년 차가 됐는데 여기 지금 순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자,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자, 이거는 그 회계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좀 봤죠? 이거 다 봤을 텐데, 순이익이 3년은 고사하고 5년 갔는데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자, 누적 현금 흐름은 당연히 사업 초기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새로운 기계장치도 도입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라는 건 알겠는데 누적 현금 흐름이 5년도 됐는데도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경제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제품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봤는데 여기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냥 중단해. 스톱이에요, 스톱. 스톱이라는 거죠. 자, 이 사업성 분석을 통과했다. 통과해야만 제품 개발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보면 그 토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사업성 분석을 어떤 데다 맡기면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던가요?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다른 기관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업성 분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다 뭔가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뭔가요? 예측이죠, 예측. 예측이잖아요. 예측인데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1년차 때 차 많이 팔아봐야 10만 대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바꿔갖고 20만 대. 2년차 때 많이 팔아봐야 12만 대인데 20만 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나 이런 걸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다 2년차, 3년차 되면 플러스가 나요.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낙관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누적 현금 흐름을 하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나요. 캐시플로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젝트는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렇게 해서 통과된 프로젝트가 한국에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 의뢰했는데 이 경제성 분석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 군데만 맡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 두 군데에다 맡기면서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수요를 매출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소비자의 수요죠, 수요. 수요를 부풀릴 수가 있죠. 소비자 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정확하게 100% 장담 못하죠. 근데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수요를 부풀리거나 수요는 좀 부풀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나? 들어가는 비용을 이런 비용들을 작게 잡을 수가 있죠. 작게. R은 그대로인데 코스트를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를 적게 잡으면 R-C, C를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프로젝트가 다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없지만 BC 분석을 하잖아요. BC 분석을. Benefit Cost Analysis를 하잖아요. 자, 이 프로젝트를 하면 비용 요인이 뭐가 있다? 비용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편익이 있죠, 편익. 편익에는 유형 편익이 있고 무형 편익이 있죠. 자, 유형적인 편익은 어느 정도 숫자화 될 수 있는데 무형적인 편익은 어떤가요? 무형적인 편익. 강에 뚝을 잘 쌓고 막 해놓으면 사람들이 멋져서 자전거 여행도 많이 오고 명소가 될 거다. 명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데를 보면 막 녹조가 막 나타나서 막 악취에다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베니핏에 있어서 유형적인 편익보다 무형적인 편익을 더 강조를 하거나 이런 걸 플러스를 자꾸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아야 BC 분석을 했는데 이게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기관에 따라서 비중을 어디다가 두느냐. 가중치죠, 가중치. 가중치라는 것을 또 대입을 하면 요 앞 단계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고, 자, 요 앞 단계를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쉽죠. 여기서 통과하기가 더 쉬워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업성 분석인데 사업성 분석도 어떤가요? 다 예측치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수요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거나 비용 부분을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웬만한 것들이 또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마케팅 시간이니까 자, 이걸 통과했어요.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통과했어요. 통과한 뒤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좋죠. 사업성 충분한데. 실제로 물리적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게 그 완전한 완제품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토타이핑 얘기 들었죠? 프로토타이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시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원형을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게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이 원형을 가지고 기능 테스트를 해봐요. 내부에서 연구진들이 야, 여기에 우리가 구현하려는 기능을 다 수행하느냐? 기능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적합하다 그러면 소비자 테스트를 해요. 동물 실험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신약을 개발했는데 동물 실험하는 거, 이거는 기능 테스트일까요? 소비자 테스트일까요? 뭘까요? 동물 실험하고 이러는 거. 기능 테스트죠. 기능 테스트예요. 동물 실험 다 끝나고 나서 소비자 테스트 하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실험 같은 게 필요할 때고, 제품은 동물 실험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소비자 테스트는 사내에서 어떤 몇 명을 뽑아서 실제로 예를 들어 음료라 그러면 시음회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고객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당신이 한 6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정도 이 제품을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다 소비자 테스트죠. 자, 이런 테스트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시험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시험 마케팅. 자, 시험 마케팅은 뭐냐 하면, 자, 여기 단계가 약간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테스트 공간이 따로 있죠. 회사 내에 어떤 공간, 아니면 회사 내에 어떤 실험 공간, 소비자들을 선별을 했지만 소비자 선별된 어떤 가정 내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 자, 여기 시험이라는 용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시장에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도입하는데 전면적으로 할 거냐, 일부 지역만 할 거냐, 몇 명한테만 해볼 거냐. 자, 그 차이예요. 소비자 반응을 파악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점은 뭐냐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요. 여기 시장의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 마케팅 한다는 소문이 경쟁사한테 대부분 알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극비에 붙이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시험 마케팅을 하게 되면 경쟁사에서 알고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경쟁사가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여서 허를 찌르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정 도시를 선정하고서 특정 도시에 테스트 해보는 거, 표준 시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통제 시험 마케팅인데, 이거는 어떤 소매업에 종사하는 그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을 해서 그 특정 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통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통제 시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의 시험 마케팅인데, 이거는 점포를 하나 열어요. 예를 들어 가상의 편의점을 하나 열어서 뭐 생활용품을 판다. 그러면 가상의 편의점을 하나 열어서 거기에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를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자, 좀 지루한데 이제 마지막 그 상업화 단계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화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국 시장이 그 음식이라든가 이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테스트 마케팅 시장이 되고 있어요. 테스트 마케팅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보다. 자, 여기 보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리 어답터들이 많아요. 얼리 어답터들이. 신제품을 즐기는 얼리 어답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외식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의 시험 무대예요. 한국 시장이. 자, 여기 보면 그 콜드스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콜드스톤이, 자, 그림이 작긴 한데 콜드스톤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기 이미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 색깔이 어떤가요? 검은색 바탕에 있는 거 보니까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아요. 원래 그 본토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단맛이 있거나 맛이 진하거나 이런 그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은데, 한국 판매용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어떤가요? 색깔부터 다르죠? 한국에서 이렇게 팔면 어떨까요? 잘 안 팔려요. 이렇게 팔면. 제가 어린이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뭐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는데 까다로워요. 사람들이. 색상도 본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 잘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 특화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도미노 피자 보통 원래 외국에서는 1년에 한 신제품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4개 이상 나와요. 4개 이상 나오고 토핑 들어가죠. 토핑 종류가 거의 배예요. 배. 외국에서 예를 들어 토핑이라든가 이런 거 피자에 들어가는 게 23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4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를 뭐 그 베니건스 같은 데에서는 그 셰프가 요리하는 레스토랑 베니건스라 그래서 오면 저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메뉴 직접 그 셰프가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없죠 그런 게. 다릅니다 많이. 자 마지막에 스무디 킹이 있는데 스무디 킹 원래 그 체인점인데 그 외국에는 앞에 그 음료를 파는데 매장 앞에 의자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없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여러분 스무디킹 그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외국의 스무디킹은 테이크아웃형이에요. 테이크아웃형. 근데 한국의 스무디킹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고 와서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하고 다르게 카페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실 정도 되는 크기면 한 그 99제곱미터 정도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33평 정도 되잖아요. 한국의 스무디킹 매장을 가보면 의자하고 테이블하고가 쫙 있다는 거죠. 달라요 매장 형태가. 한국에서는 테이크아웃형으로 해놓으면 아주 작은 매장 아니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옆집에 간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식음료, 외식 브랜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가 상업화 단계인데 이제 전국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국 시장이라 그랬는데 물론 세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전국 시장이지만 뭐 10대를 주로 타겟으로 했냐, 20대를 타겟으로 했냐, 뭐 도시 쪽을 위주로 했냐,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뭐 TV 광고를 통해서 보는 제품들 그런 거는 다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다. 자, 출시 시기는 이거는 뭐 그 초기에 들어갈 거냐, 눈치 보면서 경쟁사하고 비슷할 때 들어갈 거냐, 아니면 테스트 경쟁사 너네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행태라든가 소비자 반응이라든가 우린 충분히 보고 들어가겠다. 후발 진입할 거냐. 자,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 통신사업 같은 데 보면 과거에 보면 넘버원 사업자들은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동시라든가 후발 진입 전략을 많이 써요. 자, 이동통신에 한국에 스마트폰 도입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2009년에 KT가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최초로 스마트폰을 팔았죠. 넘버 2였죠. 넘버 1 SKT는 어땠나요? 그로부터 한 8, 9개월 늦게 거의 1년 늦게 2010년 7월 정도 돼서야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를 하죠. 그거는 후발 진입 전략이에요. 후발 진입 전략. 동시 전략도 아니고 후발 진입 전략. 자, 이렇게 다양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출시 지역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지역에 일단 먼저 출시를 할 거냐, 몇몇 지역에 동시다발로 갈 거냐. 자, 전국 시장, 국제 시장에 그냥 확 풀 거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하죠.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작거나 이런 데는 역량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게릴라 마케팅 뭐 이런 거 있죠. 그 개념하고는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는데 덩치가 작은 기업들 이런 데 보면 이런 배달 그 사이트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하면서 한번 검색해 보라 그랬는데
뭔가요?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데 이쪽 드디어 TV 광고 나오던데 배달의 민족 회사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국이 배달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자, 걔네들 마케팅 하는 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일 지역 이렇게. 자, 오늘 한 거 중에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여러분 질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다가 보면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궁금한 사항 없나요? 자, 그럼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